그 다음은 이제 아까 수용식이랑 똑같이 경쟁 청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결손금하고 똑같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말할 때 통상적 경쟁 청구, 통상적 경쟁 청구라는 부분을 쓰고 이번 이 항이 보시면 그 똑같습니다. 제출한자인데 언제 했냐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안날로부터 3개월, 90일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조문 만든 분이 좀 다르니까 이제 누구는 90일, 누구는 3개월 한 겁니다.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후발적 경정 청구라고 그러고, 요게 그 교수님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아직도 이제 문제가 이슈가 많고, 그래서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후발적 그 경정 청구와 관련해서는 좀 나름대로의 이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발적 그 보시면 이제 앞에 부분 통상적 경정 청구는 그 사실관계가 바뀐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계산, 이런 오류 같은 게 그 찾은 거고, 후발적 경정 사고는 뭐냐면 사실관계가 이제 바뀐 경우예요. 사실관계. 그러니까 무슨 얘는 이제 사실관계가 변동이 없고, 얘는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변동이 있으니까 수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소송에 대한 판결, 그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실제 판례에 보면 이런 게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데서 보면 처음에 이제 양도가 다 끝나서 양도세까지 다 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돼서 법원에 간 거예요. 양도가 그 아니다, 토지 허가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양도가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실제 사실관계가 그 바뀌는 경우, 법원 판결로 인해서 바뀌는 경우는 당연히 그 세액 신고도 바꿔야 되니까 경정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속자가 바뀐 경우, 기속자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었죠. 세율하고 문제,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기속자 바뀌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경정 청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조약, 이제 국제거래겠죠.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조세조약이 특별법에 이제 지위가 있어서 조세조약이 먼저 우선 적용됩니다. 우리 국내 세법보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다음 보시면 이제 앞에 이제 그 국세청이 했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서 그 경정 대상이 되는 이제 가세기간 외에 가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 가세 표준비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가세표, 말이 되게 어렵게 썼는데, 이건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그 가세기간 같은 게 처음에 삼았던 거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기에 했던 그 기속기간 이런 것들 달라지는 바람에 경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현이 좀 어려워, 법 조문이라서 좀 어려운데, 그냥 기타 사유가 있습니다. 기타 사유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그 국세 기본법 시행령 있는 기타 사유도 이제 적어갖고 왔는데, 보시면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간청의 허가 그 밖에 처분이 취소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경정 청구는 이런 기초된 기초 사실이 바뀐 경우, 그리고 똑같이 이제 똑같습니다.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서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돼. 똑같습니다. 그 기초 사실이 바뀌었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기초 사실 바뀐 일부 사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고 통상적 경정사유가 있다. 근데 통상적 경정사유는 5년이고 후발적 경정사유는 안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납세자한테 엄청 유리한 겁니다. 이게 후발적 금융청으로 내가 기존에 잘못된 거를 요새 말하면 통상적인 거는 이렇게 5년, 90일 이내로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놓친 거예요. 내가 그 이후에 세금을 내가 많이 냈구나 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있어서 끝난 거죠. 땡친 건데 그 내가 세금 낸 이벤트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다른 판결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땡큐죠. 완전 땡큐잖아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수정하면서 경정 청구하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당연히 뭐겠습니까? 납세자 입장에 이 개념을 확대로 해석하고 싶은 거고 국세청은 이 조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좁게 해석하려고 그러겠죠. 당연히 세금 안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 후발적 경정 사유가 이슈가 많이 되는 겁니다. 납세자 입장을 확대 해석하고 싶고 국세청이라는 간단히 관청에서는 좁게 해석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교수님들 관심 있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도 이제 자주 나오는 테마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자는 처음에 안 했습니다. 왜냐면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원천징수는 딱히 뭐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원천징수 대상자로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한후 신고를 보겠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이제 가세 법정 신고 기한까지 이제 제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냐 통기 전까지 기한후 가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왜냐면 이걸 예전에 이게 없었는데 추가했는데 이게 추가한 이유는 이 기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세 가치에서 결정할 통지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가산세 내는 겁니다. 신고 가산세, 뭐 납부성 가산세, 뭐 이런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한후 신고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한후 가세 표준 신고서도 당연히 납부를 해야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 거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자진 납부입니다. 추가 자진 납부는 보시면 이제 가세 표준 수정 신고서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가세 표준 수정 신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미치지 못할 때 그때 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산세까지 추가해서 나누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나왔죠 기한후 신고랑 똑같은 겁니다. 이걸 안 주면 국세청이 늦게 하면은 이제 가산세 같은 게 늘어나는데 그 전에 납부해라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중에서 떨어져서 신용카드 등으로는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에서는 떨어지는데 가끔 문제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언제를 납부를 볼 거냐 당연히 승인이 납부를 본다는 거고. 이제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가산세는 자주 나옵니다. 가산세는 자주 나오고. 그래서 경정청구 등의 앞에 했던 부분은 수정신고하고 경정등의 청구는 실제로 내용은 중요한데 1차에서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쉽게 낼 수도 있는데 어렵게 내는 경우는 뭐냐면 조문 갖고 어렵게 낼 수는 없고요. 왜냐면 조문은 간단하잖아요. 어렵게 낼 수 없고 판례 실제 이제 판례 논점이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준비하시려면 거의 이제 2차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고. 가산세는 좀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 가산세는 왜 자세하냐면 조문은 실제로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조문은 왜냐면 조문은 대부분 다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 지금은 제가 정리한 가산세 성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조문에 없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산세도 이제 교수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2차 문제에 가끔 이제 나오는 겁니다. 가산세의 법적 성격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다수서라고 판례에 있는 것만 적어갖고 왔습니다. 행정상 제재설, 우리 다수설입니다. 가산세는 법률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반자에 대해서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다. 이게 이제 가산세의 법적 성격입니다. 이런 거는 누가 했냐 도대체, 이런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건 누가 하냐면 이제 학계에서는 여러 이론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는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법원, 헌재 판결문에 보면 가끔 이런 그 성격에 대해서 취지, 법조문의 취지, 그다음에 가산세의 뭐 정의, 성격 자세히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수설로 이제 갈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조세 형벌과 더불어 조세법의 필요성 내지 납세 의무에 대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지는 제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뭐냐면 이제 형벌하고 가산세는 이제 그 제재죠, 제재. 의무 이행을 하는 제재인데 가산세는 세무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조세 형식으로 형식이죠, 조세 한 세목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조세 형식으로 가징하는 반면 조세 형벌은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법이다. 형벌에 가하는 제재로 형식과 성질이 다릅니다. 이제 다르죠. 판례에서 어떻게 이제 그 판시가 됐냐면 과세과 행사 및 조세 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의무 등을 위반 시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정상의 자제가 판결문에 나온 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상의 제재라는 게 이제 키워드고, 그다음에 조세 형식으로 가징한다, 세목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가산세와 본세의 관계가 뭐냐? 보시면 이제 본세인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게 구별돼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세와 가산세는 별도 관리를 한다. 종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의미로 되고, 가산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신고를 안 했을 때 하고, 납부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뭐 제출 같은 거, 제출 등의 협력 의무. 잘 안 했을 때도 가산세가 준비돼서, 본세는 요거랑 이제 신고 납부가 이제 본세랑 관련된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본세가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성격이 좀 본세하고 가산세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본세가 감면되더라도 이런 거라면 감면 그 대상, 얘는 이제 협력 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감면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법 조문에 있는 겁니다. 판례를 보시면 가산세를 본세에 부과하는 것은 징수 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납세고지 같은 거 보면 본세 얼마, 가산세 얼마 나와서 이제 종속되거나 뭐 부차적으로 이렇게 가산세를 보는데, 징수 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 뿐이라는 거죠. 가산세는 본세와 부과원인과 여기 보면 법적 성질이 다르다.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산세는 본세의 부과원인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산세와 독립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무슨 말이면 본세는 법인세라든지 뭐 소득세예요. 내가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그 산출세액이 없는 거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세법에서는 일정 서류라든지 협력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안 했을 때는 가산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주시면 되고, 가세 표준과 세액을 자진 신고 납부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미달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자진 신고 납부할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관련된 신고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당연히 신고 납부할 게 없으면 그 관련된 가산세는 또 없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산세의 이제 일반적인 설명을 지금 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 조문 쪽 들어가겠습니다. 47조 이제 가산세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 의무라고 하는 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그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니까 면제되는 거예요, 면제. 실제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별도라는, 그러니까 본세하고 구분한다. 본세와 구분한다는 거고,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을 한다. 본세와 구분한다는 거는 본세가 이제 가산세가 있으면 본세와 가산세에 따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세심판에 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세에서도 우리 조세심판을 경쟁중에 할 수 있는 거고, 가산세로 별도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소송하고 실무에서는 이런 하나하나 단어가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소송을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게 있으면 거기서 공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가산세가 어떤 거냐? 국세기본법에 이제 가산세를 보면 잠깐 제가 이제 국세기본법 가산세의 이제 면역 잠깐 설명해 드리면, 국세기본법의 이제 가산세는 일단 무신고 가산세,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소신고, 그 다음에 초과환급, 세금 적게 낸 거, 원래 내야 될 것보다 적게 낸 경우 당연히 가산세 때리겠죠. 그 다음에 납부지원, 돈 안 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불성실, 협력 의무 같은 겁니다.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구성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에 제가 계속적으로 넣으면 가산세가 이제 어렵고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 이제 가산세는 예전에는 국세기본법에도 가산세가 일부 있었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제 각 세목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산세를 별도 구정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무신고 가산세, 그러니까 소득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법인세의 무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가산세를 각 세법에 이제 관련 세법에 이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세기본법 하나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가산세를 산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온 겁니다. 그대로 와서 물론 오면서 좀 정리를 했죠.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오고 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당연히 왜 그러냐면, 가산세 같은 게 왜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 가산세를 줄이거나 뭔가를 하려면 조세 수입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가 줄이면 안 좋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산세를 학계나 이런 데서 이제
복잡하고 규정이 어렵고 막 그래도 가산세를 쉽게 조정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이제 조세 수입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좀 많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기 무신고 가산세를 보시면 그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부정행위로 인한 부신고가 아닌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그 무신고인 경우를 쪼개놨습니다. 실제 어떤 게 부정행위고 어떤 게 부정행위 아닌지는 쉽사리 아는데 이제 가산세를 더 많이 부과하려고 이제 만든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법인세, 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 밖에 국세, 무신고 이렇게 쪼개진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제 각 세법에 있던 거를 국세기법부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쪼개져. 이 표를 제가 그린 거는 뭐 시중에 많은 교재들도 이런 식으로 표가 됐고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조문이 저는 같이 볼 텐데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안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를 제가 이제 해드린 거고 이렇게 표로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제 무신고 가산세인데 보시면 이제 그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냐 경우, 그다음에 예정 신고하고 중간 신고도 포함합니다. 예정 신고서를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때 이제 무신고 납부세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는 거고, 부정행위로 보통 신고기간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가세 표준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40%,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여기에 거래는 60%, 그 외에는 20%.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실제 요런 식으로도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 비율을 좀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비율을 뭐 터무니없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40%를 뭐 50%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 40%는 80% 이렇게 크게 바꾸니까 이런 비율을 외워야 되는 압박감 이런 거는 좀 덜 가주시면 되고, 구분한다. 이런 부정행위 있는 경우하고 부정행위 아닌 경우를 우리가 부신고를 구분하는구나. 그리고 부정신고의 경우는 여기에 거래는 또 다르게 하는구나. 이런 분류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 실제 이제 이런 거 외우실 때는 시험 보기 직전에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표한 것처럼 소득세 하고 소득세 복지부 의무자, 법인 이제 또 나눈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각 관련된 세법의 가산세를 국세기준법을 가져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문이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무신고 가산세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 부분, 또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문구들이.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좀 문구도 시험에 나오고, 그다음 이제 가소신고,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똑같이 이제 두 부로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액이 하고 그 외, 요건 좀 무신고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무신고는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이렇게 써내고 이제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그 외,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는 뭐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아까 무신고랑 좀 비슷한 구분으로 항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제 부정행위로 이제 우리 이제 가소신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100분의 40, 100분의 60, 10% 이런 식으로 이제 가소신고한 금액
부정행위로 인한 가소신고한 그러니까 부정행위로 인한 금액이 있고 일반 부정행위 아닌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부정행위로 인한 걸 빼고 한 금액의 10% 일반적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행위인 거고 이거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 그 다음 이제 납부지원 가산세입니다. 앞에 거는 이제 그 신고를 안 한 경우 하고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한 경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하면 돈을 세금을 납부해야 되잖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지원할 경우 이제 그 가산세를 내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그 납부를 하지 않거나 중간이나 예정 신고 납부, 중간 신고 납부를 포함한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거 왜 물어봤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중간 예납하고 예정 신고 요게 이제 헷갈리잖아요. 이런 거를 요 지문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친 거지만 이거는 소홀히 하지 마시라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중간이나 예정 신고도 포함한다. 이걸 제가 이제 왜 들으면 어떤 거는 중간하고 이제 예정 신고를 포함하는 게 있고 어떤 관련된 거는 포함하지 않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가산세 같은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산세는 이제 국가가 더 많이 조세를 하려고 한 취지입니다. 취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 납부지원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원 가산세는 납부를 이제 잘 안 했을 때 가산세를 내는 거고요. 그 산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식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보시면 이런 한식 같은 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중간 예납 예정 신고 납부, 중간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확정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거 관련된 거는 이미 가산세 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고 제가 이렇게 납부지원 가산세 관련된 부분 아까 이제 가산세 처음 개념은 좀 설명해 드렸는데 조문은 빨리빨리 나가는 이유가 이거는 지금 다 외우는 부분이라 그래서 외우는 부분이고 제가 다음에 그 국세와 이제 일반 채권 관계 문제를 준비해 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가산세도 비추 문제를 다음에 제가 그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하면 그때는 이제 가산세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뽑아올 겁니다. 왜냐면 비추 문제 보고 그 위주로 공부하시기에 가산세가 훨씬 낫거든요. 왜냐면 문제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보시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지금은 그 관련된 조문이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누가 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고 납세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약간 억울하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징수하고 싶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잘 안 돼서 안 된 건데 억울한 면도 좀 있고 하여튼 원천징수 쪽은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징수도 교수님들이 요즘에 이제 관심 많이 갖는 부분이고 원천징수는 주로 소득세 쪽 파트에서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소득세 파트 할 때 원천징수는 제대로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관련해서 지금 하나 이제 아시고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자인데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고 원천징수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거 좀 기억이 또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납세 의무자는 원래 이제 내가 본래의 원천징수를 이제 본래 의무자라고 보시면 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 납세 의무자한테 징수해서 국가에 내는 거죠. 국가에 내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좀 잘 안 했을 때 국가는 여기한테도 이제 청구를 하고 여기한테도 이제 징수가 들어갑니다. 징수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이제 징수를 다 국가 이쪽에서 통할 수가 있어요. 다 징수하더라도 관련된 그 원칙징수 의무자는 관련된 그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 어려운 부분이 되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리는 거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 판례에 어떻게 썼냐면 원천 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소정 기간 내에 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위반 사실이 있는 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당해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원천 납세 의무자의 납부예요. 이 사람이 납부에 의해서 소음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원천 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가산세는 본세가 다르다는 의미도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내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가산세는 그대로 있다 의미입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산세 감면이요. 가산세 감면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이건 이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고요. 가산세 감면 사유 있고 감면 사유가 있고 감면 대상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드셔서 정리하시고 시험 보기 직전에 아니면 뭐 가끔 가다가 이제 한 줄씩 이렇게 외우시는 방법으로 시험하면 좋습니다. 가산세가 세기 때문에 감면도 이제 해주는 건데 보시면 이제 그거는 이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건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가산세 감면 같은 건 이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 아까 이제 수정 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정 신고한 경우는 일단 의무를 완전히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냅니다. 근데 1개월 이내 할 때는 90%를 감면해 주는 거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일 때는 75%를 감면해 주는 거고 기간에 따라서 감면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납세자들이 뭐 아우성 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이 쪼개졌겠죠. 실제로 뭐 일당 뭐 이만큼 그러니까 일당 감면율 이렇게 하면 심플한 건데 이제 법조문을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한 후 신고 앞에는 이제 수정 신고고 이거는 기한 후 신고. 마지막으로 가산세 한도인데 가산세가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고 그 납세 의무자한테 엄청 무거운 거라서 무한정 늘어날 수 있잖아요. 금액의 납부 금액을 20% 그다음에 일자별 금액 얼마 해서 이제 가산세가 엄청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엄청 커질 수가 있어서 실제 납세 의무자한테 엄청 부담이기 때문에 일단 실무에 있어서는 어떤 케이스냐면 가산세를 세무사님들이 이제 세무 대리를 하게 되면 가산세의 일정 부분을 이제 세무 대리인이 납부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무 대리인 쪽에서도 이제 요 관련돼서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가산세 한도를 보겠습니다. 가산세 한도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각 세법에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이 다 각각 나옵니다.
보시면 그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한도가 없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세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조문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각각의 가산세 우리가 그 관련된 그 가산세 법 조문별로 있습니다. 그 소득세법, 부가세법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관련된 그 항목을 좀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법인세는 그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부성실 가산세, 그다음에 증명서류 수취 부성실 가산세 이런 것들이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 부성실 가산세, 그다음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부성실 가산세, 증명서류 수취 부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보시면 그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부성실 가산세. 그러니까 가산세 세긴 세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가산세 부과가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성실 가산세를 내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어법에서는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세금 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가산세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서 가산세가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한다는 거 50조 원 이제 삭제됐고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났고. 그래서 오늘은 그 제5장 그 가세를 봤고요. 가세 중에서 이제 수정 신고하고 경종 등의 청구 그 부분하고 이제 가산세를 봤는데, 그 가산세 부분은 양이 좀 많아요. 많고 시험 문제 이제 2년 만에 한 번, 뭐 각종 시험에는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시험 매년 나온다는 게 이제 세무사에 매년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 시험을 다 봤을 때 뭐 7급, 9급, 뭐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보면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오는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 쪽은 이 가산세가 다른 시험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면 공무원 분들은 이 가산세를 직접적으로 이제 액션 집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가산세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공무원 쪽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가산세는 꼭 알으셔야 된다는 걸로 좀 강조해드리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